사연 소개하는 청년 박민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일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댓글에 숫자 1 아니었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윤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늘 교실의 가장 깊숙한 곳, 창문과 벽 사이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그 의자에 앉을 때면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작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면 대부분은 놀림이나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야, 너 오늘도 혼자 밥 먹냐? 이채린의 달콤한 목소리에는 항상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상한 애야. 박유진은 친구들과 킥킥거리며 제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쟤는 평생 친구도 없을 듯. 오민지는 가장 악랄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밀하게 저를 괴롭히는데 천재였습니다. 제 가방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왕따, 아싸, 쓸모없음, 사라져라, 죽어버려, 그런 단어들이 제 책과 공책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새 공책을 사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모습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제 의자에 물을 뿌려놓기도 했고, 어떤 날은 급식판에 몰래 간장을 부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 신발에 압정을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쓰레기를 채워 넣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저를 팀에서 배제했습니다. 윤서는 못해. 우리 팀 질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며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단체 활동 때는 항상 저만 홀로 남겨뒀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체험학습에서도 심지어 청소 시간에도 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3, 4, 5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고 웃을 때 저는 화장실 구석에 숨어서 혼자 급식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매점에서 산 과자 하나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먹는 밥맛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대신 모든 걸 꾹 참았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죽여 울 뿐이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흐느끼는 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더 나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괜찮아. 너만 참고 버티면 돼.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날 거야. 졸업하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 말을 매일 밤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 침묵이 저에게 인내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굴욕이 언젠가 제 발판이 될 거라는 것을. 졸업식 날 저는 그 누구와도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서로 포옹하며 울고 웃을 때 저는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3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공간과 그 사람들과 영원히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SNS 계정을 모두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과거의 저와 연결된 모든 디지털 흔적을 말끔히 지웠습니다.
과거의 저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윤서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대학 입학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입시 학원에서도 누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드는 생활을 1년 내내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도 울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학에서도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친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MT, 동아리 활동,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성적, 오로지 자격증, 오로지 스펙 쌓기. 남들은 청춘을 즐긴다고 여행을 가고 연애를 할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새벽까지 책과 씨름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전 과목어를 유지했습니다. 토익, 토플 각종 자격증을 하나둘씩 취득해 나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비를 낼 수 있었기에 더더욱 절박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알바로 생활비를 벌며 매일 34시간만 잠을 자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과외, 번역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충실했습니다. 매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저보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저는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모범 학생으로 칭찬했고 각종 학술상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해외 유학. 더 넓은 세상에서 저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해외 명문 대학원 MBA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기회라고.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던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저. 하지만 해외에서도 제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강의실에 가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의 과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무리 토플 점수가 높아도 실제 토론 수업에서는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어 일기를 쓰고 원어민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토론 연습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되었고 교수님들도 제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룹 프로젝트에서 리더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동급생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년차 말 저는 학과에서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름 내내 런던 시티의 고층 빌딩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인턴십에서도 저는 남다른 성과를 보였습니다. 맡겨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분석과 개선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상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윤서,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졸업 후에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나? 하지만 저는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저의 진짜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2년 차에는 뉴욕으로 교환 학생을 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의 한 학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과 경쟁하며 저는 제 안에 숨어있던 야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임원진이 게스트 스피커로 온 세미나에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인상적이었던지 세미나 후 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윤서, 혹시 금융업계에 관심이 있나? 내 질문을 듣고 보니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멘토링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월스트리트의 현실을 알려주었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MBA 과정 마지막 해, 저는 논문으로 아시아 신흥시장의 투자 전략을 택했습니다. 1년간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리서치했고 그 결과물은 학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 정규직 오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마켓 전문가로서의 채용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JP모건 본사 건물 앞에 선 첫 출근 날. 47층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몇 달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리포트 작성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시절, 그 견딜 수 없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압박도 어떤 스트레스도 그때보다는 견딜만 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망설임 없이 맡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관련 업무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클라이언트들과 소통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첫 번째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올라가면서 연봉도 2배로 뛰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매달 실적이 쌓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딜들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클라이언트들의 수익률도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성과는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상사들은 저를 신뢰했고 동료들은 점점 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차에는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M&A를 주도했는데 그 거래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아시아 출신 주니어 직원이 이런 규모의 딜을 단독으로 이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성과로 저는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던 순간 저는 고등학교 시절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소녀가
이제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저는 VP 부사장, 5년 만에 디렉터, 그리고 7년 만에 매너징 더렉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동시에 JP모건 한국 지사장이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윤서 한국 시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는 너뿐이야.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려면 내가 필요해. CEO가 직접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 한국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JP모건 한국 지사는 여의도 63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JP모건 한국 지사는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언론들은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여성 CEO, 월스트리트에서 온 금융 전문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조용한 소녀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사람들은 제 이름 앞에 성공신화, 여성 리더, 차세대 경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항상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끌어야 했고 수조 원의 자금을 운용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JP모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다양한 성공적인 투자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은 대형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2024 코리아 스타트업 앤드 중소기업 투자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주요 중소기업 대표들과 스타트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차기 투자처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받았을 때 저는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채린, 박유진, 오민지. 그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고등학교 시절 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심장이 떨리거나 손이 떨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시절의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를 알아볼까? 행사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백, 까르띠에 시계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업가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며 주최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서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체리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민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제 이름을 속삭이는 것이 입모양으로도 읽혔습니다. 윤서?
저는 그들을 향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동창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서 저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JP 모건의 로고와 함께 제 이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JP 모건 아시아 투자 부문 매너징 더렉터이자 한국 지사 대표 윤서입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시선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투자 기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JP 모건은 단순히 수익성만을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경영진의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적 경영을 중시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윤리적 경영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며 저는 그들의 회사에 대한 사전 조사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채린의 뷰티 앤 스타일은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뷰티 브랜드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고 있었습니다. 박유진의 테크 이노베이션은 IT 솔루션 회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 재무 구조가 불안정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에 달해 있었습니다. 오민지의 그린라이프는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저품질 제품을 수입해서 단순 포장만 바꿔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전략 그리고 심사 대상 리스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점점 핵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50개 기업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개 기업입니다. 스크린에 선정된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앉은 쪽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심사 결과 몇몇 기업은 당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제외 대상 기업. 그들의 회사 이름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테이블 아래로 손을 숨겼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 내부의 윤리적 문제. 둘째, 불안정한 재무구조. 셋째,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한 시장 신뢰 저하. 저는 우아하고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오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용기를 냈는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야, 그때는 진짜 미안했어. 어릴 때라 정말 장난이었어.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장난이었다면 그 대가는 꽤 크지 않아? 그리고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그녀의 한숨 소리, 그건 저와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넌 정말 잘 버텼어.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이겼어. 그날 밤 제 웃음은 세상 그 어떤 미소보다 당당하고 빛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삶 속에 남아있던 따뜻한 기적처럼 우리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더 많은 이야기와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잊지 못할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 혹시 그렇지 않으셨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